재외국민을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범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얼굴과 이름, 단속 이력까지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해 공공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 관리 권한을 연방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겹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이시험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SAT를 둘러싸고 시험 문제 유출과 보안 취약성이 잇따라 포착되며 공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파일을 추가 공개하고 나서면서 그와 접촉했던 미국과 유럽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의회 증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오는 3월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SBA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뉴욕 조영서관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피해 관련 문의 전화가 접수될 만큼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 법무부, 출입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이메일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전달할 사항이 있다며 접근합니다. 실제 통화 녹취를 보면 사기범들은 뉴욕 총영사관 대표번호를 언급하며 담당자가 배정됐다고 안내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고요. 네네. 청경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개통된 번호 SK텔레콤 010-2030-1948번으로 불법 스팸 메시지 및 대출 사기 광고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약 5,000명 정도에게 발송이 되어가지고 이 때문에 스미싱 및 사기를 당하고 금전적으로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30분 정도가 신고하신 상태고요. 이후 통화는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 검찰을 사칭한 인물로 단계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어 강제 소환장, 출석 요구서 등 실제 공문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공포심을 키웁니다. 저희가 이 사건 같은 경우 저희가 오늘 만약에 피해 사실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그냥 영사관이라든가 FBI 쪽에다가 공문협조해서 본인을 강제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 문제를 거론하며 추방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압박 수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교민들 관련 사건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으면 이게 본국으로 추방당하거나 영주권, 시민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꽤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댁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쪽으로 이제 FBI나 연방 중앙 정부가 이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피해자가 지금 약 30명 정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본인이 되게 불리한데 이게 지금 현재 본인 이게 좀 쉽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 아니신데요. 한 적이 없는지 있는지는 제가 조사를 해봐야지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주 뉴욕 총영사관은 수법이 여러 갈래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 경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또 법무부 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전화번호로 여권이 도용됐다거나 무효화되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상용 메일 주소로 재외동포청 365 민원포털 관리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 접수되는 피해 문의는 거의 하루에 한 건 이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전화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욕 총영사관에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총영사관 대표번호로 연락이 와서 또 화면에
뉴욕 총영사관입니다. 이런 문자가 현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 법원, 한국 검찰청의 어떤 공문서를 보여주고 전화를 받는 대상자가 휴대폰이 명의가 도용돼서 가입되었다. 그 가입된 휴대폰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전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뉴욕 총영사관으로 방문을 하라. 이런 식으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돈을 편취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듯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과 미국의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개인정보 확인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관할 경찰이나 영사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그 보이스피싱의 동향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속 이 보이스피싱 사범들과 통화를 하다가 금전이 편취되는 마지막 순간에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미리 이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셔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 뉴욕 총영사관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방법을 공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얼굴과 이름, 단속 이력까지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민 단속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공공의 알 권리라는 주장과 법 집행 요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아이스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웹사이트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스리스트에는 각 요원의 얼굴 사진과 실명, 참여했던 단속 작전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요원이 지난해 4월 22일 버지니아주 샬럿스빌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단속작전에 참여했으며 당시 법원 절차를 마친 이민자들을 체포해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아이스 요원들은 단속 현장에서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신원을 숨기기 때문에 과잉 단속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아이스리스트는 이러한 익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등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이트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앨리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접속자가 급증했고 등재된 요원 정보도 지난해 약 100명에서 지난달 말 기준 2,0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운영자인 31세 아일랜드 출신 이민운동가 도미닉 스키너는 내부 제보자를 통해 아이스와 국경순찰대 직원 약 4,500명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명단 공개를 예고한 직후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복구돼 정보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키너는 정보 수집과 공개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무력을 사용해 시민과 이민자들을 위협한 요원들이 언젠가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테러리스트, 갱단원, 강력범죄자를 체포하는 최전선에 있다며 요원들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아이스리스트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리스트를 둘러싼 논쟁은 이민 단속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연결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른바 유권자 자격보호 법안이 결혼 후 성이 바뀐 기혼 여성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거관리 권한을 연방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FBI 요원 직접 통화 논란까지 겹치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혼한 여성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유권자 자격 보호 세이브 법안입니다. 지난해 미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한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출생 증명서 등 시민권 원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주에서 유권자는 직접 대면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결혼 후에 성이 바뀌는 미국 사회의 관행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혼 여성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성을 사용하면서 출생 증명서에 적힌 이름과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스위크는 미국 기혼 여성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 증명서뿐만 아니라 결혼 증명서와 같은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은 사실상 투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혼 여성이 실제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번 주 안에 유권자 등록을 완료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표를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팟캐스트에 출연해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 절차를 국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은 최소한 15개 주에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며 너무나 부정부패한 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등록 이민자가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 유권자 820만 명 가운데 비시민권자는 20명에 불과했고 실제 투표한 사람은 9명뿐이었습니다. 논란은 사법 영역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FBI 압수수색 다음 날 FBI 애틀란타 지부 요원들과 직접 통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화는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요원들과 직접 소통했다는 점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안정과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기준을 통일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재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압수수색과 행정부의 움직임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종이 시험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SAT를 둘러싸고 시험 문제 유출과 보안 취약성이 잇따라 포착되며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하는 등 추가 보안 조치를 내놨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종이 시험으로 치러지던 SAT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지 3년여.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새로운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디지털 SAT 시험 문제로 보이는 문항들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디지털 전환 당시 수험생마다 서로 다른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보안 체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치러진 시험 문항으로 추정되는 문제들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된 정황이 포착됐고 일부 사이트는 중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명문 기숙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SAT 강사는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을 확인한 뒤 이를 칼리지 보드에 제보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이트 가운데 하나는 실제 시험 운영 플랫폼 블루북을 모방한 블루북.플러스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유료 연습 문제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문항이 실제 SAT 시험 문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웹 트래픽 분석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에만 약 87만 5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강사는 시험 직후 온라인에 게시된 문항이 기존 SAT 문제와 거의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문항은 시험이 끝난 직후 거의 동시에 공유돼 시차가 있는 지역 수험생이 문제를 미리 접할 수 있는 이른바 타임존 부정행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구글 문서 등을 통한 문제 공유 정황도 확인됐고 일부 자료는 저작권 침해 신고로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칼리지 보드는 부정행위 사례는 전체 응시자의 1%에도 못 미친다며 디지털 전환 이후 점수 분포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위험 시험에는 언제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일부가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험 중 화면 캡처, 보안 회피용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사용, 외부 인물이 원격으로 시험을 대신 치르는 방식 등 다양한 수법이 온라인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는 과장되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완벽한 시험 시스템은 없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칼리지 보드는 오는 3월부터 SAT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에어팟과 스마트워치에 이어 스마트 안경 역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칼리지 보드는 아직 SAT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대학 입학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문제를 촬영해 온라인 도움을 받은 사례가 적발된 만큼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제프리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고 나서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틴과 접속했던 미국 전 현직 대통령과 장관뿐만 아니라 유럽 왕실과 전 관계 인사들까지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관련 의혹에 대해 의회 증언에 나서기로 하면서 앱스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외교적 파장이 한층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말 추가로 공개한 앱스틴 관련 자료 300만 건과 사진 18만 장, 영상 2천여 건에는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은 물론 장관,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학계 지도자, 유럽 왕실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다수의 인사들은 불법 행위 연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앱스틴의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앱스틴과의 교류가 판단착오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의회 증언대에 서게 되면서 논란이 한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앱스틴의 전용기를 이용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 여성 중 한 명과 함께 촬영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약 20년 전 앱스틴과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으며 전직 대통령의 의회 청문회 출석은 미국 헌정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앱스틴과의 과거 교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틴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한 인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틴의 범죄를 알지 못했고 문제의 사유지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재무부 장관이자 전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레리 서머스가 앱스타인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수십 차례 교류한 사실도 드러나며 학계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왕실과 정치권의 충격이 특히 큽니다. 노르웨이 호콘 왕세자의 배우자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을 비롯해 벨기에와 영국 왕실 인사들의 이름이 문건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앱스틴 연루 의혹으로 지난해 직위를 박탈당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드류 전 왕자의 충격적인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며 파장이 이어졌고 유럽 정치권 고위 인사들의 사퇴가 잇따랐습니다. 또 이번 문건 공개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다시 상처를 입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앱스틴이 특정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유력 인사들의 사적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정보당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앱스틴 문건 공개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권력층 내부의 폐쇄적 네트워크와 책임 회피 구조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인맥을 앞세운 앱스틴이 오랜 기간 사회적 감시와 처벌을 피해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공직자와 유력 인사들의 도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틴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사유지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성매매를 알선한 인물입니다. 2008년 플로리다주에서 사법 거래를 통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연방 차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자살로 결론났으나 이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3월 1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안은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영주권자와 소수 외국인 지분 참여 기업은 전면 배제되면서 SBA 대출에 의존해온 한인 및 이민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은 어제 발표한 정책 공지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출 자격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신청 기업은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됩니다. 또 기존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5%까지 외국인 지분 보유가 허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공식 폐지됩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대출에 의존해왔던 한인 및 이민자 중심 중소기업들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주권자를 대출 자격자에서 전면 배제시키면서 그동안 시민권자와 동일한 대출 자격을 인정받아온 영주권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과 이민자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한 한인 금융권 관계자는 SBA 대출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사업자에게 사실상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정책 금융수단이었다며 영주권자 배제로 인해 한인 자영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영주권자까지 일괄 배제하는 것은 SBA 대출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작년 봄 전체 직원의 약 40%를 감축했으며 이에 따라 대출을 승인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함께 SBA 보증 수수료가 다시 부과되는 점도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한동안 100만 달러 이하 소액 대출은 보증 수수료가 면제됐었으나 2026 회계연도부터는 최대 3.5%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SBA는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문의사항을 각 지역 사무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금융권과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치가 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제도권 대출금융서비스 접근성에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일대 한인 교회들을 노린 연쇄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 교회에 들어와 사무실을 뒤진 뒤 지갑과 신용카드, 현금을 훔쳐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LA 한국일보에 따르면 버몬트 애비뉴와 일가 인근 샘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지난 1일 절도 피해가 발생했고 도난당한 카드로 약 4,000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한인교회에서도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여러 차례 침입해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측은 용의자 사진과 차량 정보까지 확보한 상태지만 피해 신고 과정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회들은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와 리치필드에서 지자체 연료카드를 개인 차량 주유에 사용한 소방관 2명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파크 공공사업급 직원이자 리치필드 소방관인 매튜 보나 구하로는 시소유 연료카드를 승인 없이 사용해 개인 차량에 약 2,763달러 상당의 연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체포돼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리치필드 소방관 아디 파다바 역시 소방서 연료카드를 이용해 약 1,883달러 상당의 연료를 개인 차량에 사용한 혐의로 2월 2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수개월 동안의 연료 사용 기록을 추적해
공공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의 연료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물 중독과 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백악관 내 그레이트 아메리칸 리커버리 이니셔티브가 신설됩니다. 이 기구는 연방기관들의 중독 회복 지원 정책과 보조금 집행 방향을 조율하고 약물 중독에 대한 인식 제고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약물 예방과 조기 개입, 치료와 회복 지원, 치료 이후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가정이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자신 역시 같은 아픔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는 1981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가보건통계센터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79세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은 81.4세, 남성은 76.5세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약 5년 더 길었습니다. 이번 수치는 전년보다 반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19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19 확산과 약물 과다 복용 영향으로 2019년 이후 급감해 2021년에는 76.4세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사망률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연령 조정 사망률은 2023년 인구 10만 명당 약 751명에서 2024년에는 약 722명으로 줄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